1980년 8월 1일 부산 중앙동. 좁은 선술집 안에서 4명의 남자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안주는 마른 오징어 한 접시.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선풍기가 돌아가며 담배 연기를 천천히 흩트렸습니다. 차명호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현장 어디야? 사상구 쪽. 팔거리 지나서 전봇대 새로 세운다더라. 거기면 보스 갈아타야 하는데. 어차피 6시에 나오면 되지 뭐. 대화는 철저히 일상적이었습니다. 내일 현장 위치, 장마가 끝났으니 작업이 수월해질 거라는 이야기. 아내가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넣어줬다는 이야기. 차명호는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은서가 요즘 아빠 발음하기 시작했어. 진짜? 벌써? 이 소주 정말 아직 끝내줘. 아파에 가깝긴 맞아, 오늘 같은 한데 날은 최고지. 내가 현관 들어서면 니들 표정 봐. 달려오면서 완전 그러거든. 신났네. 일주일 동안 고생. 동료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야, 그 맛에 사는 거다. 차명호는 25살이었습니다. 부산 중앙동에서 나고 자랐고 전신주 가설공으로 일하며 아내 수님과 만 2살 된 딸 은서를 먹여 살렸습니다. 전과 없음, 정치에 관심 없음. 신문의 정치면은 펼치지도 않고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전봇대와 도시락과 딸의 옹알이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11시 반. 차명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간다. 통금 걸리면 수님이한테 주고. 고로 가면 20분이면 되잖아. 여유 있을 때 가야지. 가게 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8월 초의 밤 공기가 훅 밀려왔고 소주 3잔의 알딸딸한 기운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집까지 20분, 통금까지 30분, 여유가 있었습니다. 골목 끝을 돌아서는 순간 차명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경찰 호송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으로 사복 차림의 남자 4명이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손전등을 들어 차명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차명호는 본능적으로 뒷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복 경찰이 차명호의 팔을 잡고 호송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차명호가 물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타. 저 집에 가는 중입니다. 통금 전이에요. 주민등록증 여기 있습니다. 사복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타라면 타. 호송차 뒷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노점상 차림의 중년 남자, 양복을 입은 회사원, 교복을 입은 소년, 팔뚝에 문신이 있는 청년. 나이도 옷차림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누구도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것. 차명호가 호송차에 올라타면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안 됩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부선 중앙동 차명호의 집. 아내 수님은 만 2살 은서를 재운 뒤 현관불을 켜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수님은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대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는 집집마다 전화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지만 차명호는 전신주 가설공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전화기를 집에 놓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 명호 씨가 안 들어왔어요. 형 창명수의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채로 돌아왔습니다. 뭐? 몇 시인데? 새벽 1시 넘었어요. 동료들이랑 술 마시러 간다고 했는데 통금도 지났는데 안 와요. 경찰서에 전화해봐. 통금 걸려서 잡혀간 거 아니야? 수님은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해당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님은 다시 형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은 내일 아침에 직접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님은 현관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새벽을 보냈습니다. 은서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파. 아직 아빠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이 밤 부산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국의 골목과 거리에서 같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복경찰과 군인들이 거리를 훑으며 사람을 잡았습니다. 영장은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계엄포고 제13호는 8월 4일에야 발령되지만 검거는 이미 8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포고령이 나오기도 전에 사람을 먼저 잡은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 67,555명, 그중 전과가 없는 사람 21,869명, 35.9%. 이 작전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 연인원 80만 명. 호송차 안에서 차명호는 생각했습니다. 벌금 좀 내면 되겠지. 내일이면 나가겠지. 순임이가 걱정하고 있을 텐데. 은수 아침밥은 누가 먹이지? 호송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차명호가 철창 사이 좁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구. 차명호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0년 6월 부산 해운대. 차명호는 전봇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허리에 안전벨트를 두르고 양손에 플라이어와 피복칼을 쥔 채 지상 8m 높이에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는 중이었습니다. 땀이 안전모 아래로 흘러 눈 위를 타고 내렸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복을 벗긴 구리선 두 가닥을 꼬아 접합하고 테이프로 감고 다음 선으로 넘어가는 작업. 전봇대 하나에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차명호는 전봇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 셋이 도로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놓고 도시락을 열고 있었습니다. 차명호도 보자기에 싼 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보리맛 위에 멸치볶음과 깍두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임이 새벽에 일어나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반찬을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야, 명호야, 은서 돌잔치 언제야? 다음 달. 뭐 해줄 거야? 돌반지? 차명호가 젓가락으로 멸치를 집으며 웃었습니다. 순임이가 턱하겠대더라. 나는 돈만 내면 된대. 부인이 알아서 다 하니까 좋겠다. 대신 월급 봉투는 통째로 가져가.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세워둔 트럭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뜬겨 들렸지만 4사람 중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차명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을 펴면 스포츠면으로 직행하고 정치면은 손도 대지 않고 넘기는 사람. 라디오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 가요를 틀어놓는 사람. 그에게 세상은 전봇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범위가 전부였고 그 범위 안에 아내와 딸과 동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각 차명으로부터 325km 떨어진 곳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그해 12월 12일 군사반란이 일어났고 1980년 5월 이후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되었습니다.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본부가 자리 잡은 곳이 서울 삼청동이었습니다. 건물의 주소가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이름이 됩니다. 7월 10일 국보위 산하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하나의 계획이 기한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삼청계획 5호, 공식 명칭은 불량배 소탕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과 실무간사가 마주앉아 건거 기준을 작성했습니다. 기준은 이러했습니다. 노상 침뱉기, 야간 통행제 금지 위반, 문신, 주민등록증 미소지, 행색 불량, 외상값 미지급, 그리고 마지막 한목 하나, 동네 이장이 지목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이 기준 앞에선 안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나오면 잡혀갈 수 있었습니다. 여름밤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서면 행색 불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멍가게에 외상값이 밀려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나빠서 이장에게 찍히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차명호는 이 기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해운대 현장에서 전봇대 위에 올라가 구리선을 꼬고 있었고 점심에는 아내가 싸준 보리밥 도시락을 먹고 있었고 다음 달 딸의 돌잔치에 떡을 몇 판이나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7월 중순 부산 중앙동 차명호의 집.
은서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형 명수 부부가 와 있었고 동료 2명이 축의금 봉투를 들고 왔고 옆집 아주머니가 미역국 냄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수님이 떡을 찌고 과일을 깎아 상을 차렸습니다. 방 한가운데 돌잡이 상이 놓였습니다. 실타래, 연필, 1,000원짜리 지폐. 은서가 상 앞에 앉혀졌습니다. 만 2살. 아직 걸음이 불안정해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2 손으로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은서의 작은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실타래를 지나치고 지폐를 지나치고 연필을 움켜쥐었습니다. 수님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공부 잘하려나 보다. 차명호도 웃었습니다. 형 명수가 차명호의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학비 모아야겠네. 아직 돌인데 벌써 학비 걱정이야, 형. 넌 맨날 그래. 걱정을 안 해. 방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님이 떡을 돌리고 은서가 과일을 손에 쥐고 빨았고 옆집 아주머니가 미역국을 한 그릇씩 퍼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7월 햇살이 들어왔고 좁은 방은 덥고 시끄럽고 사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 방 안에 누구도 이 오후가 이 가족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7월 28일 삼청동의 그 건물에서 삼청계획 5호가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43년 뒤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문서에서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0년 7월에 차명호는 삼청동이라는 지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재가 떨어지자 계획서는 다음 날 계엄사령부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서 조교들이 차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준비는 결재가 떨어지기 2, 3개월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한 몽둥이가 미리 깎여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숙소가 정비되고 훈련장이 닦여 있었습니다. 서류에 직인이 찍히기도 전에 사람을 가둘 준비는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검거는 지역별 할당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각 서정에 상부로부터 인원수가 내려왔습니다. 서장은 그 숫자를 채워야 했습니다. 실적이 모자라면 거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을 아무나 잡게 될 것이었습니다. 동네 이장이 개인적으로 미운 주민을 불량배로 신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외상값을 받지 못한 가게 주인이 밀린 돈 대신 이름 석자를 넘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7월 말 부산 해운대. 차명우는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위로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고 모래사장 한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이 까맣게 보였습니다. 바람이 전봇대 위까지 올라와 차명우의 작업복 소매를 펄럭였습니다. 아래에서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야 병호야, 다음 달 현장 사상구래. 차명우가 전봇대 위에서 고개를 내밀며 되물었습니다. 사상구? 거기면 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사무실에서 정해준 건데. 차명호는 혀를 차며 머릿속으로 출퇴근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중앙동에서 사상구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면 편도 1시간 반. 새벽 5시에 나서야 6시 반까지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은서가 깨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얼굴도 못 보겠구나. 수님이한테 도시락 좀 일찍 싸달라고 해야겠다. 이것이 차명호의 걱정의 전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그로부터 325km 떨어진 삼청동에서는 차명호를 잡아갈 서류에 직인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차명호의 이름이 적힌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대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서별 검거 할당 인원, 부산 동네서 몇 명, 중부서 몇 명, 서면서 몇 명. 차명호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갈 사람이었고 8월 1일 밤 그 골목을 걸어가는 것만으로 할당량의 일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차명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에 순임이가 뭘 싸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7월, 한 남자가 전봇대 위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325km 떨어진 건물에서 누군가가 서류에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 직인이 이 남자의 이름을 지울 것입니다. 한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바닥은 시멘트였습니다. 차명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뒤 이 유치장에 들어온 것이 새벽 4시쯤이었고 지금은 아침인지 낮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장에 형광등만이 노란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 수십 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차명호를 압도했습니다. 땀 냄새, 소주 냄새, 소변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칼칼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의 팔이 차명호의 팔에 닿았고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 보내줘. 나 보내줘. 잠꼬대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한쪽 끝에 철제 책상이 누워 있었고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류철과 볼펜 그리고 커피잔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뒤적이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아무개. 벽 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경찰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업, 페인트공입니다. 전과, 벌금 한 번 냈습니다. 음주 싸움으로. 경찰관이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알파벳 한 글자.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언제 나갑니까?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없었습니다. 재판 일정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전화를 걸 수 있는 곳도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이름을 부르고 질문 2-3개를 던지고 종이에 알파벳을 적었습니다. A, B, C, D. 4글자 중 하나.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부였습니다. 차명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차명호. 차명호가 일어서서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보고 있었고 차명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업. 전신주 가설공입니다. 전과. 없습니다. 경찰관이 볼펜을 들어 서류 한 칸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차명호는 경찰관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B. 경찰관은 볼펜 뚜껑을 닫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B가 뭡니까? 경찰관이 처음으로 차명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짧은 시선이 마주쳤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앉아. 차명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50대 남자가 차명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검게 탄 것으로 보아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B야? 네, 아저씨는요? 나도 B.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장한테 빌린 돈을 안 갚았다고 신고당한 거야. 30만 원. 올 가을 추수하면 갚으려고 했는데. 그걸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풀어줄 줄 알았지. 사정 설명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남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차명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소주 3잔 마시고 집에 걸어가다 잡혔습니다. 통금 전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D급 퇴실 준비. 유치장 한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10명, 20명, 30명. 그들이 유치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고 바깥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문턱을 넘으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치장 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이 1초쯤 머물렀다가 돌아갔고 남자는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명호는 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1명, 2명, 3명. 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에 빛이 들어왔다가 문이 닫히면 다시 형광등만 남았습니다. 차명호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농부도, 앞줄의 페인트 공도, 뒷줄에서 중얼거리던 남자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D급으로 분류되어 훈방된 사람은 17,761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나서는 순간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명우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전과도 없고 술 마시고 걸어가다 잡힌 것뿐인데 왜 저 사람들은 나가고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한편 부산의 거리에서는 아내 수님이 남편을 찾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형 명수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부터 경찰서를 돌았습니다. 동네 경찰서, 중부경찰서, 서면경찰서. 접수 창구에 서서 수님이 남편의 이름을 댔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해당자 없습니다. 명수가 물었습니다. 영장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장으로 체포된 게 아닙니다. 수님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뭘로 잡아간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사람을 불렀고 수님과 명수는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경찰이 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깐 입을 열 듯 하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명수가 수님의 팔을 잡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8월의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수님은 경찰서 계단에 서서 한참 동안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데 가보자. 해운대서도 있고.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어가면서 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명수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법적으로 차명호는 체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적도 없었고 기록에 이름이 올라간 적도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체포. 수님이 남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유치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형광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차명호는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저쪽에서는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차명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숫자를 세었습니다. 은서의 나이 12살. 아침에 눈 뜨면 아빠를 찾을 것입니다. 수님이 뭐라고 말해줄까? 아빠 금방 온다고 할까? 그런데 금방 가긴 가는 걸까? 이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중에 밝혀집니다. A급으로 분류된 3,252명은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급과 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은 순화교육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학생이 980명이었습니다. 여성이 319명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전체의 24.8%, 15,072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48.6%였고 대학 졸업자는 1.6%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윤곽이 보입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잡혀간 것은 전봇대 위에서 구리선을 꼬던 사람, 논에서 벼를 심던 사람,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 골목에서 좌판을 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기 때문에 새벽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둑한 남색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B급 전원 기상 이동 준비. 차명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농부도 일어섰고 페인트공도, 울고 있던 남자도, 잠꼬대를 하던 남자도 일어섰습니다. 수십 명이 유치장 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문을 나서자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명호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앞마당에 군용 트럭 3대가 서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 서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허리에 곤봉을 찬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차명호의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서에서 벌금 내고 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농부가 차명호의 등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이야. 왜 군인이 여기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앞으로 움직였고 차명호는 걸었습니다. 군용 트럭의 짙은 녹색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고 트럭 위에서 군인 하나가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올라타! 뭘 쳐다봐!
차명호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 안은 어두웠고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실려온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야 했습니다. 트럭 천막 사이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한두 개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체가 진동하면서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명호는 트럭 천막 틈으로 경찰서 건물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서 앞 가로등 불빛이 점점 작아졌고 트럭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트럭이 고속도로에 올랐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매끄러워졌고 속도가 붙으면서 바람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차명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천막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원도 방향이야. 강원도, 부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 차명호는 강원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트럭은 수시간을 달렸습니다.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30간 사람이 트럭 적재함에 서서 실려갔고 급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캔버스 천막 사이로 들어오는 8월의 햇빛이 트럭 안을 찜통으로 만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옆 사람의 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트럭 앞쪽에 조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의 허리에 곤봉이 매달려 있었는데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곤봉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조교 하나가 곤봉을 들어 그 사람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똑바로 서, 쓰러지면 맞아! 맞은 남자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차명호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보았지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았습니다. 차명호는 트럭 옆판을 두 손으로 잡고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전봇대 위에서 일할 때 단련된 다리였습니다. 8m 높이에서 구리선을 잡고 버티던 그 다리가 트럭 안에서 차명호를 지탱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트럭이 멈추었습니다. 캔버스 천막이 걷히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차명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넓은 연병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몇 동이 연병장 주위에 서 있었고 건물 벽에는 군부대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사단 영내,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려! 빨리 내려! 조교들이 트럭 아래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명호도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곤봉이 날아왔습니다. 어깨와 등 사이를 정확히 때렸고 차명호는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엎드려 뻗쳐! 전원 엎드려 뻗쳐! 연병장 바닥은 자갈이었습니다. 차명호가 두 손바닥을 땅에 짚는 순간 자갈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팔굽혀기 자세로 몸을 지탱하자 팔뚝이 곧바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수십 명의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팔이 풀려 배를 바닥에 대고 있었고 조교가 달려와 그 사람의 허벅지를 곤봉으로 내리쳤습니다. 일어나! 팔 펴! 조교 한 명이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름 없다! 너희는 번호다! 그 선언이 떨어진 뒤 한 명씩 번호가 배정되었습니다. 차명호의 앞에 선 사람이 B126이었습니다. 차명호는 B127이 되었습니다. 차명호라는 이름, 전신주 가설공이라는 직업, 부산 중앙동이라는 주소, 아내 수님과 딸 은서가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B127이라는 세 글자 안에 소거되었습니다. B126은 대전에서 온 5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검고 왼쪽 팔뚝에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군대 동기들과 장난으로 새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신 하나 때문에 불량배로 분류되어 여기까지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입소 첫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뻗치기가 끝나자 구보가 시작되었고 구보가 끝나자 쪼그려뜨기가 시작되었고 쪼그려뜨기가 끝나자 다시 엎드려 뻗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의 한낮 볕 아래에서 수시간 동안 쉼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조교들은 돌아가며 곤봉을 휘둘렀고 속도가 느린 사람,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 고개를 든 사람이 맞았습니다. 중간에 한 남자가 일어나 조교에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러는 겁니까? 조교 2명이 그 남자를 양쪽에서 잡았습니다.
끌려가면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나 전과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래? 남자는 연병장 뒤쪽 건물로 끌려갔습니다. 특수교육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벽 너머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차명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갈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가혹행위에 항의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항은 번번이 진압되었고 저항한 사람들은 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수십 년 뒤인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삼천교육대에서 구타에 저항한 한 피해자의 행위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짓다 끌려온 남성이었습니다. 저항은 존재했고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훈련이 멈추었습니다. 구치소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수용자들이 줄을 지어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좁은 방들로 나뉘어 있었고 한 방에 15명에서 20명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담요가 깔려 있었지만 누울 공간이 부족해서 옆으로 몸을 돌려 새우처럼 웅크려야 했습니다. 밤 10시에 취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뿐이었습니다. 자정에 기습 기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호각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고 조교가 방문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기상! 연병장 집합! 자정부터 30분간 PT 체조와 팔굽혀 펴기, 다시 방으로 돌아와 1시간 반을 눕습니다. 새벽 2시에 다시 기상, 또 훈련, 새벽 4시에 또 기상, 또 훈련. 실제로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약 2시간이었습니다. 이 일과가 4주간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끼였습니다. 보리밥에 소금에 절인 무, 수님이 싸주던 도시락에 멸치볶음과 깍두기가 떠올랐지만 차명호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생각하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물은 제한되었고 화장실은 일과 중 통제되었습니다. 허락 없이 줄에서 이탈하면 맞았습니다. 아프면 진통소염제 한 알이 전부였습니다. 연병장 주위에는 헌병이 집총 자세로 감시를 서고 있었고 수용자들은 그 총구 아래에서 뛰고 기고 엎드렸습니다. 입소 이틀째 밤 B126이 차명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옆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해. 차명호가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뭘 버텨요? 죽는 놈이 있어. 뭐라고요? 낮에 쓰러진 거 봤잖아. 의무실로 갔는데 거기 간 사람을 돌아오는 걸 본 적 없어. 입소한 지 3일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야. 차명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텨. 몸이 아파도 쓰러지면 안 돼. 서 있어야 해. 서 있으면 살아. 차명우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천장 위로 형광등이 꺼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2시간 뒤면 다시 켜질 것이었습니다. 호각이 울리고 방문이 열리고 자갈 위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곧 나가겠지라는 생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벌금을 내면 된다는 계산도 며칠이면 끝나겠다는 기대도 연병장 자갈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차명호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야 한다. 은서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 수님이한테 가야 한다. 그 생각만 남았습니다. 입소 3일째 새벽이었습니다. 차명호는 잠결에 소변이 마려워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고 옆에서 B126이 깊은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차명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조교의 손전등이었습니다. 야, 어디가? 화장실에. 말이 끝나기 전에 곤봉이 내려왔습니다. 왼쪽 허벅지를 정확히 때렸고 차명호는 무릎이 꺾이며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곤봉이 한 번 더 등을 내리쳤습니다. 차명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더 맞는다는 것을 이틀 만에 배웠습니다. 조교가 지나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명호는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허벅지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고 등줄기를 따라 둔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차명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같은 시기 강원 오음리. 차명호가 있던 사단 영내로부터 산 하나를 넘으면 특전사 여군 중내가 있었습니다. 그 연병장에 319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1차 273명이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2차 46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전과가 없는 여성이 217명이었습니다. 가정주부가 있었고 술집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있었고 17살 여학생이 있었고 60이 넘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같은 연병장에 섞여 서서 같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봉체조, 원산폭격, 나증포복, 구보. 남자 수용자에게 적용된 훈련과 동일한 과정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여성이 연병장에 일제히 엎드려 뻗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가운데에 부산에서 온 가정주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1980년 여름 새벽, 경찰이 이 여성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고 이 여성을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떡하느냐고. 대답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과거 2차례 벌금형을 낸 전력이 있었지만 현행범으로 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잡혀왔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20여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뒤에도 끝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단에 삼청교육 이수자라는 한 줄이 찍혔습니다. 취직할 때, 전입신고를 할 때, 관공서에 서류를 낼 때마다 그 한 줄이 꺼라 다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 여성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연병장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로 끌려갔는가? 장면을 부산으로 옮기겠습니다. 수님은 이미 4곳의 경찰서를 다녀온 뒤였습니다. 동래, 중부, 서면, 해운대. 4곳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해당자 없음. 수님은 5번째 경찰서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형 명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8월의 햇볕이 내리쬐었고 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님은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성도 수님처럼 지치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사람 찾으러 다니세요? 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요. 8월 초에 잡혀갔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만 잡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여자도 2이나 끌려갔어요. 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도 잡아갔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여자요? 네, 옆집 언니가 끌려갔어요. 새벽에 경찰이 와서 데려갔대요. 애를 집에 놔두고. 어디로 간 건지 아세요? 글쎄, 어디론가 교육 보낸다고 했다는데 여자 교육대가 따로 있다더라고요. 수님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경찰서로 다시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여자 교육대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관할입니까? 모릅니다. 수님은 창구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수님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서 앞 계단에서 수님이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자도 잡아갔대요. 들었어. 명호는 남자니까 남자 교육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는지만 알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대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장도 없고 기록도 없고 장소도 모르는데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같은 시기 전국의 학교에서도 삼청교육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각 학교에 기시가 내려왔습니다. 문제 학생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이 명단을 만들어야 했고 그 명단에 오른 학생은 삼청교육대에 보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서 학도 호국단 학생연대장이 항의했습니다. 문제 학생을 학교가 교화시켜야지 왜 삼청교육대에 보냅니까? 여기가 학교입니까? 수용소입니까? 이 학생은 항의한 뒤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항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저항에는 대가가 따랐고 대가를 치른 일에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명단은 그대로 제출되었고
학생들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밤, 부산 중앙동. 수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은서였습니다. 42살. 옆집 아주머니가 저녁까지 봐주고 돌아간 뒤 은서는 혼자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수님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은서는 엄마가 돌아오면 아빠도 함께 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은서의 작은 몸이 수님의 가슴에 안겼고 수님은 은서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은서의 머리 위로 떨어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은서 앞에서 울면 아이가 무서워할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은서를 안은 채 현관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불은 꺼놓을 수 없었습니다. 차명호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매일 경찰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은서가 현관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강원도 산 너머에 319명의 여성이 같은 연병장에서 같은 훈면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명호가 아는 것은 자갈바닥과 호각소리와 곤봉뿐이었습니다. 입소 2주차. 차명호는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리듬에 맞춰 숨을 쉬면서 눈앞에 자갈밭만 보면서 뛰었습니다. 조교의 고함이 멀리서 들렸고 옆줄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렸지만 차명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맞았습니다. 뛰면서 차명호는 집을 떠올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달려오던 은서. 아빠. 아직 아빠를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던 그 목소리. 차명호의 무릎 위에 올라타서 볼을 양손으로 잡던 작은 손가락. 수님이 부엌에서 밥 먹어 라고 부르던 소리. 그 기억이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 바퀴 더 뛸 수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319명 중 217명은 전과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풀려난 뒤 국가가 그들에게 남긴 것은 주민등록 초본에 찍힌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 아내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5번째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소 2주차. 차명호의 몸은 훈련의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이라기보다는 마비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4시에 호각이 울리면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고 연병장에 엎드려 뻗치라는 소리가 떨어지면 손바닥이 자갈을 짚기 전에 이미 무릎이 꺾여 있었습니다. 구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앞사람의 등만 보며 뛰는 것이 전부였지만 2주가 지나자 고개를 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줄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앞줄에 17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있었고 그 옆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있었고 뒷줄에는 안경이 쓴 젊은 남자가 안경이 흘러내리는 것을 연신 밀어올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누가 의사이고 누가 중학생이고 누가 공무원인지 연병장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만 달랐을 뿐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속도로 뛰고 같은 자갈 위에서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보리밥과 소금에 절인 물을 양은식판에 받아든 차명호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했습니다. 기계를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차명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잡혀왔습니까? 남자가 보리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 원풍 모방이라고 알아? 방직 공장이요? 거기 노조 총무였어, 나는. 남자가 젓가락으로 소금물을 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 올려달라고 했다가 이 꼴이 됐지. 당신은? 저는 부산에서 술 마시고 걸어가다가요. 남자가 차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젓가락이 멈추었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네, 나는 이유라도 있지. 임금 올려달라고 싸웠으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이 더 억울하겠다. 차명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리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여기서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보리밥을 먹고 같은 연병장에서 뛰고 같은 곤봉에 맞았습니다.
노동계에서 검거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191명이었습니다. 그중 70여 명이 고문을 동반한 수사를 받았고 19명이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습니다. 원풍모방, 반도상사, 대한전선, 컨트롤데이터, 청계피복, 민주노조 간부 22명이 4주간 순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 것이 불량의 기준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구보대열에서 차명호의 세 줄 앞에 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면서 뛰었습니다. 부상이 다 낫지 않은 것이 분명했지만 그 남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맞으니까. 어느 날 구보가 끝난 뒤 옆에 서 있던 수용자가 차명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광주에서 왔대. 그 이상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이후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삼청교육대에 수용되었습니다. 확인된 수만 43명. 이들은 폭력배 또는 총기 소지자로 분류되어 삼천계획에 회부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8월 4월 출장 중 불심 검문에 걸려 광주에서 도망운동으로 체포되고 5일간 구금과 구타를 당한 뒤 연천의 교육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차명우는 그 절뚝거리는 남자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뛸 때마다 세 줄 앞에서 흔들리는 그 왼쪽 다리를 보았습니다. 교육대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체격이 크고 말투가 또렷했습니다. 구보를 할 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이 남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교가 고개 숙여! 라고 소리치면 잠깐 숙였다가 조교가 지나가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차명호는 이 남자가 지역 방송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번 524번. 신군부의 보도검열 지시와 언론인 해직 지시를 끝까지 거부한 이유로 잡혀왔고 첩을 두었다는 누명까지 씌워졌습니다. 3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차명호는 524번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달라서 고개를 안 숙이는 걸까? 나는 곤봉이 무서워서 땅만 보고 뛰는데 저 사람은 맞으면서도 고개를 든다. 구보가 끝난 뒤 잠깐의 정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차명호가 연병장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옆에 앉은 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이리 많아? 차명호가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노인이 차명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마다 잡아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더라. 숫자요? 우리 동네 이장이 나를 넣었어. 내가 땅 경계 문제로 이장하고 싸웠거든. 그래서 여기 온 겁니까? 그래서 여기 왔지. 차명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빌린 돈 때문에 잡혀온 농부가 있었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잡혀온 노조 간부가 있었고 광주에서 왔다는 이유로 잡혀온 청년이 있었고 검열을 거부했다가 잡혀온 방송사 사장이 있었고 이장과 싸웠다가 잡혀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3잔 마시고 걸어가다 잡혀온 차명호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여기서는 모두 번호였습니다. 이 교육대에 수용된 사람들의 구성을 숫자로 읽으면 이랬습니다. 학생 980명, 그중 중학생 17명, 대학생 429명, 교원 13명, 공무원 32명, 언론인 36명, 의사 7명, 약사 3명. 연병장을 띠고 있는 수백 명의 등 뒤에 그 직업이 적혀 있지 않았으므로 누가 의사인지, 누가 중학생인지, 누가 약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번호였으니까. 당시 감호중대에서 복무한 한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삼천교육대에 끌려온 사람 중에는 12살짜리 구두닦이 소년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가출한 아이들이 거리에서 잡혀 그대로 교육대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 아이가 연병장에서 엎드려 뻗치기를 하고 자갈 위를 포복하고 보리밥에 소금물을 먹었습니다. 저녁 구보 시간이었습니다. 차명호가 뛰면서 앞줄을 바라보았습니다. B126이 보였습니다. 대전에서 온 50대 남자, 문신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사람. 입소 첫날 밤 여기서 버텨야 해
라고 속삭이던 사람. B126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거친 숨소리가 등 뒤까지 들렸습니다. 발이 자갈 위에서 질질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줄에서 뛰던 노조 간부가 차명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고개를 B126 쪽으로 까닥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위험해 보여. 차명호는 B126의 등을 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등이 들썩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고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입소 3주차 새벽. 차명호는 호각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소리에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몸에 박혀 있었으므로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B126이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를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 천장을 향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명우는 처음에 깊이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기상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명우는 다시 흔들었습니다. B126의 어깨에 손이 닿았습니다.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명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용자가 차명우를 보더니 조교를 불렀습니다. 조교 2명이 달려왔습니다. B126의 손목을 잡아보고 목에 손을 대어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것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B126의 몸을 들어올려 들것에 눕혔습니다.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B126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사람 같았습니다. 다만 깨어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들것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시신이 어디로 가는지,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5분 뒤 기상호각이 울렸습니다. 전원 연병장 집합. 수용자들이 일어나 줄을 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명호도 나갔습니다. 연병장에 엎드려 뻗치고 구보를 시작했습니다. B126이 뛰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뒤에서 뛰던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채웠고 대열은 정렬되었습니다. 흔적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한 바퀴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B126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소 3일 이내에 사망한 수용자가 12명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기선제압 구타를 당하고 체력이 견디지 못해 쓰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제때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통소염제 한 알이 의료의 전부였던 곳에서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88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공식 사망자는 54명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6명이었습니다. 폐렴 9명, 급성 심부전 7명, 나머지 20명은 감염과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구타로 사망한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원인 미상 1명, 합하면 54명. 국방부는 이 숫자를 국정감사석상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54라는 숫자 옆에 다른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단체가 접수한 후유증 사망자는 397명이었습니다. 교육대를 나온 뒤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부상과 상해를 입은 사람은 2,768명에서 3,697명. 진실화해위원회가 파악한 전체 사망자는 최소 42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21명이라는 숫자조차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1사단에서 삼청교육 조교로 복무한 한 군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속한 연대에서만 2자릿수에 달하는 수용자가 구타로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발표한 1사단 공식 사망자는 3명이었습니다. 이 조교는 사망자의 시신이 부대 인근의 비밀리에 매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숫자와 현장 증언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54명이 아니라 421명. 그런데 이 421명을 죽게 만든 쪽에 대한 처벌은 이러했습니다.
가해 군인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그런데 그중 7명은 부대 지휘관의 재량으로 열흘 이내에 형 집행이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 날 석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열흘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차명우는 그런 숫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 아침에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 구보가 끝난 뒤 차명우는 연병장 가장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을 수 있다. 새벽에 눈을 감으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들것에 실려나가고 5분 뒤에 호각이 울리고 내 자리를 뒷사람이 채우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겠지. 수님은 모를 것입니다. 은서도 모를 것입니다. 차명우가 어디서 죽었는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영장 없이 잡혀왔으니 기록도 없을 것이고 죽음도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명우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갈에 긁혀 손바닥이 까져 있었고 구리선을 잡던 손가락에는 굳은 살 위로 새 상처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전봇대 위에서 통신선을 연결하던 것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은서의 돌잡이상 위에 연필을 올려놓아 준 것이 2달 전이었습니다. 저녁, 조교가 차명우를 빌렀습니다. B126, 자리 정리해. 차명우는 구치소 안에 B126이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담요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것으로 옮길 때 바닥에 떨어진 그 담요. 차명우는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접으려고 양쪽 끝을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담요를 접다가 안쪽 면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볼펜으로 작게 쓴 글씨. 차명우는 눈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최정수. 아들 이름 최진우. B126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번호로 불리던 사람이 담요 안쪽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자기 이름을 모를 테니까 아들의 이름이라도 어딘가에 남겨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차명우는 담요를 접었습니다. 조교에게 건넸습니다. 조교가 담요를 받아들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명우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둔산동의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게 될까? 4주가 지났습니다. 순화교육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연병장의 수용자들이 정렬했고 조교가 번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번호가 불린 사람은 앞으로 나왔고 불리지 않은 사람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석방 대상이었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B127. 차명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가는 건가? 집에 가는 건가? 조교가 명단을 읽었습니다. 근로봉사 대상, 이동 준비. 차명호의 발이 굳었습니다. 근로봉사,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주의 순화교육이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차명호는 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조교가 등을 밀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강원도 전방사단. 차명우는 미순하자 1만 16명 중 하나로 분류되어 강제 노역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통신선 매설. 작업 목록이 나열되었을 때 차명우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통신선 매설. 그는 전신주 가설공이었습니다.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차명우는 통신선 작업반에 배치되었습니다. 민간인이었을 때 이 기술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수님에게 생활비를 넘기고 은서의 분유를 사고 형에게 술을 사는 돈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같은 기술이 강제노역에 쓰일 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식비도 감사의 말도 없었습니다. 차명호는 전봇대 위에 올라가 구리선을 잡고 피복을 벗기고 접합하고 페이프를 감았습니다. 해운대 현장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다만 안전벨트가 없었고 장갑이 없었고
점심시간에 수님이 싸준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11월이 되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방 한복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차명호의 손가락 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고 통신선 피복을 벗기는 작업에 손이 굳으면 안 되는데 손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면 갈라진 틈에서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옆에서 삽질을 하던 남자가 삽을 잡은 채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흙 위에 박혔습니다. 조교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들것이 왔고 남자는 실려갔습니다. 차명호는 삽이 떨어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흙 위에 삽 자국과 남자의 얼굴 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1981년 1월 24일 자정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업장 한쪽에 놓인 조교용 라디오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수용자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엄이 풀렸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조교가 대답했습니다. 작업 계속.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삽을 들고 나가고 해가 지면 막사로 돌아오고 새벽에 호각이 울리면 다시 나갔습니다. 계엄이 풀렸다는 말은 라디오 속에만 존재했고 차명호가 서 있는 현실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명호는 이 순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잡아온 것은 계엄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이름조차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법이 아닌 것으로 잡혀왔으니 법이 바뀌어도 풀려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8일 전인 1월 16일 사회보호위원회가 7,578명에게 보호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 없이 법무부 자체 심사만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감호 기간은 1년에서 5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는 없었습니다. 차명호의 작업반에서 한 남자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호대의 조교가 이름을 부르고 보호감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 나갑니까?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남자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멈추었고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차명호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점호대에 자기 이름이 불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차명호는 보호감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노역하던 동료 중 2,416명이 청송 보호감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날 차명호는 작업장 한쪽에 서서 트럭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럭 위에 실린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같이 삽을 잡고 도로를 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차명호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굴이 멀어졌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구보대열에서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뛰던 그 청년도 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4주 순화교육, 6개월 근로봉사를 거쳐 청송으로 갔습니다. 1982년 11월까지 수용되었습니다. 체포부터 출감까지 약 2년 3개월. 출감 후 정신질환이 발병했습니다. 1981년 3월 차명호가 석방되었습니다. 체포된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군용 트럭이 아니라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비는 본인 돈으로 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강원도의 산이 지나가고 충청도의 논이 지나가고 경상도의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차명호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갈라진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중앙동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7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전봇대도 똑같았습니다. 차명호가 가설한 전봇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수님은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7개월 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동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님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수님 뒤에서 작은 얼굴이 내밀었습니다. 은서였습니다. 만 2살 반. 7개월 전에는 아빠를 겨우 발음하기 시작한 아이가 이제 또렷하게 말을 하고 서서 걷고 현관까지 달려나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보지 못한 7개월 동안 은서는 자랐습니다. 은서가 차명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만 2살 아이에게 7개월은 아빠의 얼굴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수님의 다리 뒤로 숨으며 울었고 차명호는 은서를 안으려고 두 손을 뻗었습니다. 은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명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수님이 차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위로 수님의 손이 덮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개월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러나 차명호의 눈은 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님 뒤로 숨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은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차명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석방 후 2주가 지난 어느 아침, 차명호는 이전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해운대 방면 전봇대 가설 현장. 차명호가 7개월 전까지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앞에 도착하자 고용주가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차명호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고용주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경찰에서 서류가 왔어. 서류요? 자네 삼천교육대 나왔다며. 차명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못 쓰겠어. 다른 직원들도 있고 발주처에서 알면 우리 회사 일 못 다. 자네 기술이 아깝긴 한데. 고용주는 차명호의 눈을 보지 못하고 커피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해줘. 차명호는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현장 앞 도로에 전봇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세운 전봇대는 아니었지만 같은 규격의 전봇대였습니다. 같은 높이, 같은 두께, 같은 구리선. 차명호는 그 전봇대를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국보위는 퇴소 시 전과 말소와 직업보도, 사회갱생을 약속했습니다.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다고.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퇴소자 기록은 각 경찰서에 인계되었습니다. 치안본부가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 이 기록을 전산자료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했습니다.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마다 수나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카드가 작성되었습니다. 차명호가 이사를 가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같은 카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상단에 삼천교육 이수자가 기재되었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서류를 내면 그 한 줄이 보였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한 줄이 따라왔고, 은행에 가면 그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차명호는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시장에서 짐을 옮기고, 항구에서 어선의 실을 얼음을 퍼날랐습니다. 전봇대 위에서 구리선을 잡던 손이 이제는 시멘트 포대를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잠이 들면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병장의 자갈이 손바닥에 박히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조교의 고함이 귀를 때렸고 곤봉이 등을 내리치는 순간에 눈을 떴습니다. 수님이 옆에서 잠든 차명호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안아주었고, 두 번째는 등을 쓸어주었고, 세 번째부터는 무서워졌습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에서 호각 소리가 들리면 차명호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군용 트럭이 지나가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공사 현장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웅크렸습니다. 수님은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이제 나왔잖아.
나왔지만 차명호의 몸과 머릿속에서는 아직 나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연병장은 강원도에 있었지만 호각 소리는 차명호의 귓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뛰어놀고 옆집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서가 집에 들어오면서 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감옥에 갔다 왔어? 수님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옆집 현이 엄마가 현이한테 그랬대. 은선의 아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같이 놀지 말라고.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가 자기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 명수가 차명호를 찾아왔습니다. 철물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명호야, 은서 데리고 이사해라. 이사요? 여기 있으면 애가 힘들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차명호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사 가면 달라져요? 명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를 가도 기록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새 동네의 동사무소에 사후관리 카드가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삼천교육대는 입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전과기록, 사후관리. 단계가 끝나도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었고 마지막 단계가 끝나도 기록이 남았습니다. 한 전직 보안사령관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군사반란 이후 새 권력의 이의를 제기했다가 보복 연행되어 수차례에 걸쳐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장성 출신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인물은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전봇대 위에서 구리선을 잡던 25세 청년도, 군의 최고위급 장성도, 삼천교육대 앞에서는 같은 번호였습니다. 1983년 차명호와 수님 사이에 이혼 서류가 놓였습니다. 부산 어느 동사무소의 좁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수님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차명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닌 거 알아. 차명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밤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일자리 잘리는 것도, 은서한테 감옥 간 아빠라고 하는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닌 건 아는데 나는 이 생활을 못하겠어. 차명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명호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 은서는 형 명수에게 맡겨졌습니다. 수님도 차명호도 은서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수가 철물점을 하면서 은서의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차명호는 동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산의 겨울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끝이 주머니 안감에 걸렸습니다. 1980년 8월 1일 소주 3잔을 마시고 골목을 걸어가던 밤으로부터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1984년 부산. 차명호는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뒤편 골목,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구조. 벽지는 곰팡이가 올라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 옆 건물 벽을 마주보고 있어서 햇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하나, 냄비 2개, 라디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환청이 시작된 것은 이혼 후 쪽방으로 옮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잠들기 직전에 들렸습니다. 호각 소리. 짧고 날카로운 한 번의 호각. 차명호가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쪽방의 천장과 곰팡이 핀 벽지만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어 다시 눈을 감으면 이번에는 조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기상, 연병장 집합. 차명호는 벌떡 일어나 이불을 걷어차고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방문 밖은 부산역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연병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청은 낮에도 찾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짐을 나르다가 쇠파이프가 떨어지는 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공사 현장 옆을 지나갈 때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면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부산 시내에 군용 트럭이 지나갈 일은 드물었지만 비슷한 크기의 짙은 녹색 트럭이 보이면 차명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차명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삼천교육 이수자가 찍혀 있는데 거기에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더해지면 일용직 자리마저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명호는 기록이 두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기록으로 그의 삶을 부수었으므로 어떤 기록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 명수가 한 달에 한 번 쪽방을 찾아왔습니다. 비닐봉지에 반찬통 2-3개와 쌀 한 봉지를 넣어 가져왔습니다. 명수가 문을 열면 차명호는 대개 이불 위에 앉아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져 있을 때도 있었고 꺼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명수가 반찬을 부엌 쪽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네. 일은? 항구에서 가끔.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오면 차명호는 한두 마디 대답하고 명수가 돌아갈 때까지 벽을 보거나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명수가 돌아가기 전에 한 번은 꼭 물었습니다. 은서 보고 싶지 않아? 차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애한테 이런 아빠가 무슨 소용이야. 명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형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면 차명호는 다시 벽을 보았습니다. 차명호와 같은 직업, 같은 도시 출신의 실존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부산 출신 통신 케이블공. 1980년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과 강제 모욕을 받았습니다. 퇴소 당시 양팔과 손목에 철사줄에 묶인 흔적이 있었고 온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퇴소 9개월 후 정연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1986년 정신요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퇴소로부터 5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39년이 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대법원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 등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대할 여지가 있다. 삼천교육대와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차명호의 서사는 이 사람과 달리 살아남는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차명호를 살린 것은 차명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1986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명호가 쪽방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오후였습니다. 시선이 천장에서 내려와 방 한쪽 구석에 멈추었습니다. 명수가 지난달 다녀갈 때 놓고 간 봉투가 있었습니다. 반찬통 옆에 놓여있던 것인데 열어보지 않고 며칠을 그냥 두었습니다. 차명호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사진.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교문 앞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앞니 2개가 빠져 있었고 그 빈자리 사이로 웃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명수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3월 은서 입학. 차명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잔치 때 돌잡이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던 아이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보지 못한 사이에 은서는 걷고 뛰고 말하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명호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베개 옆에 놓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은 피해자는 2,7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과 상해 2,768명에서 3,697명. 이 숫자는 삼천교육대를 나온 뒤에 삼천교육대를 의미합니다. 연병장은 끝났지만 연병장이 남긴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8년 부산. 차명호는 부산역 근처 선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반찬도 시키지 않은 채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33살, 이혼한 지 5년.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술집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장면이었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50 비리 특별위원회가 삼천교육대 가혹행위를 추궁하고 있었고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석에 서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선술집 안에 울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삼천교육대 순화교육과정 중 사망자가 54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차명우의 손이 소주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TV 화면에 삼천교육대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그 이름을 공공연하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TV를 보며 동행에게 말했습니다. 저거 옛날에 깡패들 잡아간 거 아냐? 그런가? 깡패 아닌 사람도 잡아갔다더라? 에이, 설마 깡패 아니면 왜 잡아가? 차명호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남자는 삼천교육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차명호는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주를 다 마신 뒤 가게를 나왔습니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이 삼천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약속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사례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된 숫자는 이러했습니다. 군부대 내 사망 52건, 후유증 사망 397명, 행방불명 4명, 부상과 상해 2,768명, 총 3,221명이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부실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으로 남았고 신고는 신고로 남았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차명호의 주민등록 초본에는 여전히 삼천교육 이수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부산. 차명호는 항구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비계를 올리는 일. 어느 날 오후 현장 감독이 무전기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고 감독이 무전기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3번 구역 자재 올려보내. 그 순간 차명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삽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면서 연병장의 자갈이 보였습니다.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1초, 2초, 3초.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차명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차명호가 눈을 깜빡이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삽을 주워들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부산. 차명호는 48이 되어 있었습니다. 쪽방은 여전했습니다. 다른 쪽방으로 2번 옮겼지만 크기와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형 명수가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가져오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호야, 보상 신청 받는데. 뭐요? 삼천교육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대. 삼천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이라고. 보상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더라? 차명호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형, 나는 됐어. 왜? 돈 나온다는데. 거기 가서 내가 삼천교육대 갔다 왔다고 말해야 하잖아. 서류도 내야 하고. 서류 내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명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차명호에게는 보상금보다 기록이 드러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23년간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일용직 현장에서, 쪽방 골목에서 그 누구에게도 삼천교육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관청에 가서 스스로 밝히라는 것은 차명호에게 다시 한번 벌거벗겨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찬성 193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2004년 보상 신청이 시작되었고 4,694명이 신청했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사람은 3,177명으로 68.4%였습니다. 기각된 사람이 994명이었고 시효가 소멸되어 받지 못한 사람이 132명이었습니다.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람은 3,518명이었습니다. 차명호는 3,518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부산. 차명호는 52이었습니다. 쪽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낮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삼천교육대 설치가 불법이었으며 인권유린이 존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차명호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불법 설치, 인권유린, 가혹행위, 사망. 단어들이 쪽방 안에 울렸습니다. 차명호는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이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차명호의 쪽방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의 그 한 줄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서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차명호는 63이었습니다. 쪽방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삼천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무효. 38년 전 차명호를 잡아간 그 포고령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980년 8월 1일 밤 골목에서 차명호를 호송차에 태운 그 근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B127이라는 번호도 자갈 위에 엎드려 뻗쳐기도 보리밥과 소금무도 강제 노역도 주민등록 초본의 그 한 줄도 처음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명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쪽방 안에는 어둠만 있었고 그 안에 차명호의 실루엣만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모 씨에게 40년 만에 재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모 씨는 삼천교육대 수용 중 탈출을 시도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대법원이 재심 사유를 인정했고 2020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과거 국바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같은 해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도 67세 남성에게 재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차명호는 65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차명호는 군사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뒤집을 판결문이 있어야 하는데 차명호에 되는 판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판 없이 잡혀가서 재판 없이 교육을 받고 재판 없이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뿐이었습니다. 차명호에게는 유죄 판결조차 없었습니다. 뒤집을 것이 없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천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2004년 특별법이 인정한 피해자 3,600명이 아니라 수용된 전원 약 4만 명을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형 명수가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야. 전원 피해자래. 차명호가 대답했습니다. 형, 나는 70다 됐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거 없어도 네 이름은 돌려받아야지. 차명호가 침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2025년 차명호는 70이었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형 명수가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딸 은서와는 20년째 연락이 끊겨 있었습니다. 차명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쪽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형이 가져다 준 반찬으로 밥을 먹고 동네를 걷고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삶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얇고 죽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988년 차명호에게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2003년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무감각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어둠 속의 침묵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나는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자조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와서라는 피로감이었습니다. 45년간 국가가 한 발씩 다가왔지만 차명호는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한 발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이름은 돌려받아야지. 아직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서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앞니 2개가 빠진 채 웃고 있는 얼굴. 뒷면에 명수의 글씨. 1985년 3월 은서 입학. 차명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딸의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밤. 차명호는 쪽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삼청교육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시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앵커가 사건 개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출신, 통신 케이블공,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퇴소 후 조현병 진단, 정신요양원에서 사망. 차명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부산 출신, 케이블공, 자기와 같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가 자막으로 흘렀습니다. 국가의 불법 행위로 정신질환이 발생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 등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 판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퇴소 당시 양 팔과 손목 등이 철사줄에 묶여 고문받은 흔적이 있고 온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형의 얼굴에 45년의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고 45년을 싸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차명호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동상 흔적. 자갈에 긁힌 자국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손목 안쪽에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의 흔적. 지금은 흐려졌지만 손끝으로 만지면 알 수 있었습니다. 살짝 불룩한 그 라인을. 이 사람은 죽었고 차명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직업, 같은 교육대. 한 사람은 정신이 무너져 5년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정신이 무너지면서도 45년을 버텼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차명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서의 사진 때문일 수도 있고 형 명수의 반찬통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 명수였습니다. 뉴스 봤어? 봤어. 법무부가 9월에 상소 다 취하했잖아. 너도 신청해. 뭘 돌려받겠다고. 돈이 아니야. 네 이름이야. 네 기록에 아직 삼청교육대가 남아있잖아. 차명호가 침묵했습니다. 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서가 너 찾더라. 차명호가 멈추었습니다. 너? 은서가 나한테 전화했어. 아빠 어디 사냐고. 번호 좀 알려달라고. 20년 만이었습니다. 은서가 마지막으로 차명호를 본 것은 27살 때였습니다. 명수네 집에서 설날에 잠깐 마주쳤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은서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차명호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명수가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명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은서 번호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차명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중앙동을 걸었습니다.
45년 전 잡혀간 그 골목이었습니다. 선술집은 없어졌습니다. 골목은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고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8월의 밤 소주 3잔을 마시고 이 골목을 걸어가던 25살의 차명호가 서 있던 자리. 전봇대만 서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가설한 전봇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교체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전봇대가 철제 전봇대로 바뀌어 있었고 구리선은 광케이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45년 전 이 기술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 기술 때문에 강제노역에서 통신선을 깔았습니다. 이 기술이 있으므로 살아남았습니다. 전봇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차명호는 아직 서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수가 보낸 문자를 열었습니다. 은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명호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1자리, 2자리, 3자리. 멈추었습니다. 은서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안하다인가? 보고 싶었다인가? 아니면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빠도 아직 모른다인가? 차명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서 번호가 적힌 문자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국민 67,055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습니다. 39,742명이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 21,869명, 35.9%였습니다. 여성이 319명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15,072명이었습니다. 공식 사망자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진실화해위원회가 파악한 사망자는 최소 421명이었습니다. 부상과 상해는 2,768명에서 3,697명, 정신질환을 앓은 피해자는 2,7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가해 군인 8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7명은 열흘 이내에 형 집행이 면제되었습니다. 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2,045명이었습니다. 전체 수용자 약 4만 명 중 2,045명.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1980년 8월 1일 한 남자가 소주 3잔을 마시고 골목에서 잡혀갔습니다. 국가는 그의 이름을 지우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B127. 45년이 걸려서야 국가가 이름을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려받지 못한 이름이 있습니다. 걸지 못한 전화가 있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골목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화라 부른 것의 실체는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삼청교육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한 시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